자, 지금부터는 7장 슬래브 옹벽 확대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은 이렇게 세 가지, 슬래브라는 구조물하고 옹벽하고 확대 기초라는 구조물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슬래브. 슬래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두께가 얇고 폭이 넓은 판 모양의 구조물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슬래브는 뭐가 다르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건 전부 다 이런 1차원 부재예요. 그죠? 보라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1차원 부재. 기둥도 마찬가지죠. 1차원 부재였는데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단부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단면을 잘라서 본 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BH라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치수가 있죠. 부재의 길이가 있고, 부재의 높이가 있고, 부재의 폭이 있고, 이 세 치수 중에서 길이가 굉장히 긴 거죠. 나머지 두, 폭하고 높이 두 치수에 비해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두 치수에 비해서 길이 방향으로만 보면 돼요. 이 방향으로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슬래브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두께가 얇고 폭이 넓어요. 그럼 이런 1차원 부재에서 이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은 이제 두께만 얇은 거죠. 이 두께만. 여기 두께만 얇고 나머지 두 치수, 이쪽 치수랑 이쪽 치수가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통상 일반적으로 짧은 쪽하고 긴 쪽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짧은 쪽 변의 길이를 S, 그리고 긴 쪽 변의 길이를 L이라고 놓고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전부 다 슬래브죠. 교량의 상판이라든지 데크,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판 모양의 구조로 생기죠. 이런 판 모양의 구조로 생겼다 하더라도, 저 긴 변하고 짧은 변의 비에 따라서 일방향 슬래브로 볼 거냐, 이방향 슬래브로 볼 거냐가 결정이 되죠. 다시 얘기해서 L 나누기 S, 긴 변의 길이를 짧은 변의 길이로 나눈 게 2.0보다 크면, 다시 얘기하면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보다 2배 이상 긴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로 보느냐? 일방향 슬래브로 보죠. 자, 일방향 슬래브가 되면은 긴 변하고 짧은 변하고 하중이 어떤 게 더 많이 받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S고 여기가 L이에요. 2배 이상이니까, 긴 변이 짧은 변의 길이의 2배 이상이니까 이런 슬래브에 하중이 작용을 하면은 짧은 변이 하중을 많이 받을까, 긴 변이 하중을 많이 받을까, 그 얘기죠. 어떤 게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짧은 변의 강성은 우리가 아까 힘 강성에 대해서 배웠죠. L분의 2i였는데 S분의 2i가 되죠. 물론 2i는 동일합니다. 같은 부재니까. 그리고 긴 변의 강성은 L분의 2i가 되죠. 어느 게 더 커요, 강성은? 분모가 S가 L보다 훨씬 작죠. 2배 이상 작으니까 이쪽 강성이 더 크죠. 강성으로 따지면은 이게 더 큽니다. 그럼 강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했죠. 지금 이 구조물은 같이, 짧은 변하고 긴 변이 같이 이루어져 있는 같은 구조물이니까 여기에 하중을 작용시키면 1cm의 처짐을 만들게 하려면은 짧은 변의 하중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강성이 이게 더 크니까. 강성이라고 는 뭐라고 했어요?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 그랬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강성이 이거보다 작죠. 얘 1cm 처지게 만드는 건 1도 아니죠. 문제는 얘를 1cm 처지게 만드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있는 구조물이 아니니까 같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중을 주면은 이쪽으로 더 힘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짧은 방향으로만 하중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일방향 슬래브 같은 경우는 단변 방향, 하중을 부담하죠. 2배 이상이 될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단변 방향, 짧은 변 방향. 짧은 변 방향이 하중을 전부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랑 똑같죠. 그냥 보랑. 보의 경우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죠.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철근이 들어가요? 철근이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요 모양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게 짧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철근이 이쪽 방향으로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내용의 중에 보면은 철근이 짧은 변 방향으로 배치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긴변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긴변 방향은 폭을 그냥 1m로 봐요. 폭을 긴변 방향 아예 설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길이의 b가 2대 0이 넘어가면 오로지 짧은 변으로만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폭을 1m로 보고 이게 몇 미터든지 상관없죠.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는 요걸 잘라 단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 아까 저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폭하고 높이가 나오는데 이 폭이 1m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폭이 1m인 직사각형 보로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다시 얘기하면 요게 보호다는 얘기죠. 보호. 뭐가 보예요? 일방향 슬래브는 보예요. 일방향 슬래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때까지 우리가 다 했죠. 보에 대해서 강도설계법, 허용설계법, 물론 허용설계법은 이 동영상 강의에 빠져 있지만 이 보에 대해서 그래서 단철근 직사각형보, 곡설근 직사각형보 다 했죠. T형보까지, 전단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일방향 슬래브가 되면은 설계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모양은 판 모양이지만 긴변하고 짧은 변의 길이의 비가 2.0이 넘어가게 되면은 모양은 판 모양이지만 해석은 보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방향 1차 구조물이 돼버리죠. 굉장히 얘기가 쉬워지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긴변하고 짧은 변의 길이의 비가 2.0 이하예요. 이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2배가 넘게 되면은 하중 부담을 짧은 변 방향이 하중 부담을 대부분을 다 해버렸는데 2배 이하가 되면은 이제는 긴 변도 하중 부담을 하고 짧은 변도 하중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됐으면은 얘를 무시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무시를 못해요. 얘도 어느 정도 하중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쪽으로도 설계를 하고 이쪽으로도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이방향 슬래브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방향 슬래브라고 하고 이거는 양변 방향이 전부 다 모두 하중을 부담하죠. 양변이 모두 하중을 부담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철근은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철근은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짧은 변 방향으로도 철근이 배치가 되겠고 이쪽으로 보고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보고 설계를 또 해야죠. 양변 방향으로 다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철근이 저런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철근이 양방향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양변 방향으로. 이거는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워지죠. 첫 번째 일방향 슬래브 같은 경우는 보였는데 이방향 슬래브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중 부담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분류가 이 일방향 슬래브하고 여기 일방향 슬래브 보다 그랬죠. 보. 그 다음에 길이의 비가 2.0 이하인 경우에 이방향 슬래브. 요 분류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분류죠. 이거 말고도 뭐 평판 슬래브, 플랫 슬래브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분류는 일방향 슬래브냐 이방향 슬래브냐 요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시면 일방향 슬래브일 때 130페이지를 보시면은 짧은 변을 설계 경관으로 보고 그래서 짧은 변을 설계 경관으로 봤다는 얘기가 이 얘기란 얘기죠. 길이가 얼마예요? S가 되겠죠. 짧은 변을 설계 경관으로 보고 긴 변 방향은 단위폭을 취해서 단위폭이죠. 물론 여기가 이렇게 1.0이 폭이 있다는 얘기예요. 1.0 폭이 있다는 얘기는 뒤로 100m가 있으면 뭐예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단면에서 철근량이 나오면 100m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해주면 되죠, 그냥. 또는 뭐 시공을 할 때 이 철근 간격이 다 나오면 똑같이 다 깔아주면 돼요. 1m 안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고 간격이 얼마다, 이 1m 내에.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똑같이 깔아주면 되죠. 긴 변 방향으로는 길이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보다 단위폭으로 설계를 한다 이 얘기죠. 이 130페이지의 참고란에 보시면 등분포 하나중이 고정하중의 세대가 넘지 않는 경우나 일방향 슬래브의 이웃 경관이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근사적인 값을 구해서 핀 모멘트나 전단력 구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개수를 모멘트 개수, 전단력 개수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 놓고 이제 표에 보시면 MU는 CWU의 L 자승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부재를 구하는 위치에 따라서 막 다르게 구해 놓은 거죠. 그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중앙에서의 최대 이제 횟 모멘트는 8분의 WL 자승이 되죠. 그럼 그때 C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8분의 2라는 얘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거를 이제 중앙에서 구했느냐 아니면 뭐 단부에서 구했느냐에 따라서 그 단부가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측 지점이냐 외측 지점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11분의 1, 14분의 1, 16분의 1 뭐 이렇게 쭉 마이너스 12분의 1까지 분포가 달라지죠. 근데 그런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밑에 나오는 얘기 계산된 모멘트 값의 수정 1번 활화중에 의한 경관 중앙의 부모멘트는 산정된 값의 2분의 1만 취한다. 이 내용하고 경관 중앙의 정모멘트는 양단 고정으로 보고 계산한 값 이상으로 취해야 된다. 이런 보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나오는 보기들이니까 이 계산된 모멘트 값의 수정 1, 2, 3번은 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단력 계수 첫 번째 내부 지점 외측면에서의 전단력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슬래브가 이런 기둥 위에 이렇게 얹히게 되죠. 이런 기둥 위에 얹히게 되면은 여기는 외부 지점이고 첫 번째 내부 지점은 여기죠. 두 번째 내부 지점은 여기입니다. 첫 번째 내부 지점 외측에서 여기서 구하게 되면은 1.15 여기서 구하게 되면 전단력 개수가 1.15 2분의 W U L N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경우에서는 1.15가 다 빠져 1.0이 돼버리는 거죠. 나머지 위에 지점부에서는 2분의 W L N.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4번 131페이지에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은 어디냐? 이거 전단에 대해서 보에 대해서 했을 때 똑같죠. 일방향 슬래브 또는 보니까 지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요? D만큼 떨어지죠.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 지금 일방향 슬래브를 하고 있으니까 일방향 슬래브에서는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이 어디냐 하는 거죠. 지점에서 D만큼 떨어진 지점이죠. D만큼 떨어진 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그 외에 이제 내용이 D만큼 떨어졌다는 내용만 중요하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이제 일방향 슬래브에 대해서는 다 했으니까 보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고 나머지 해석하는 방법이야 이때까지 우리가 보에 대해서 휨에 대해서 해석도 했고 전단에 대해서 해석도 했으니까 이제 보는 일방향 슬래브는 보랑 똑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조 상세만 좀 보고 가죠. 일방향 슬래브의 구조 상세. 뭐 지난번에 우리가 처짐에 대해서 배울 때 처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최소 두께가 규정이 돼야 된다고 했죠. 처짐이 2i분의 갯마라는 걸로 나오니까 이게 델타죠. 그럼 이게 이제 i의 상수가 들어가죠. 이 i 값이 커지면 처짐이 작아지죠. i 값이 커지려면 부재의 높이가 커지면 되죠. 그래서 일방향 슬래브, 즉 일방향 슬래브가 보의 최소 두께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냐고 그랬냐면 10cm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일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10cm 이상이라는 얘기죠. 10cm 이상. 그 다음에 슬래브의 철근의 중심 간격. 최대 휨 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에서는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30cm 이하, 그 기타 단면에서는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 40cm 이하가 됩니다. 이걸로 이제 일방향 슬래브에 대한 내용은 끝이고 이제 이방향 슬래브의 내용으로 들어가죠. 이방향 슬래브는 이제 양변 방향, 긴 변하고 짧은 변 방향으로 전부 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중을 짧은 변이 얼만큼 가져가고 긴 변이 얼만큼 하중을 부담을 하느냐 그걸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걸 계산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하중 분배죠. 일방향 슬래브랑 달리 이방향 슬래브는 양변 방향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 긴 변 방향으로도 보고 짧은 변 방향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일방향 슬래브, 즉 보에서는 긴 변 방향으로 하중이 부담하는 걸 아예 생략을 하고 그냥 짧은 변이 하중을 다 부담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방향 슬래브가 되면은 긴 변하고 짧은 변이 하중을 부담을 각각 해야 되니까 그 하중 분배가 어느 정도나 될 거냐. 다시 얘기해서 짧은 변이 하중을 얼마를 받고 긴 변이 하중을 얼마를 받고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림을 보시면 이런 구조물이 나오죠. 물론 짧은 변의 길이를 S, 긴 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에 하중이 가하게 되면은 짧은 변이 얼마를 받고 긴 변이 얼마를 받느냐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뼈대 구조물만을 보죠. 중간에 이 뼈대 구조물만 딱 띄어내서 이런 구조물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구조물이. 그래 놓고 이쪽 방향 길이를 L, 이쪽 방향 길이를 S, 이쪽 방향 긴 변을 L이라고 놓고 이제 여기서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죠. 얼마만큼의 하중 부담이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가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죠.
집중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중이 떨어집니다. 집중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하중을, 이 P라는 하중을 긴 변 방향하고 짧은 변 방향이 하중을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짧은 변 방향 하중이 긴 변 방향 하중보다 크겠죠. 근데 얼마인지를 지금 몰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 P가 오면은 S가 얼마를 받고 L이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지 그걸 대해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일단 나눠서 보죠. 그리고 이 중앙에서의 처짐은 짧은 변 방향 처짐하고 긴 변 방향의 처짐이 같죠. 이 조건을 이용을 하죠. 근데 이제 집중하중이 작용했을 때 처짐은 48 2i분의 원래 PL 3승이죠. 짧은 변의 처짐은 PS, S의 3승이 되죠. 그 긴 변의 처짐은 어떻게 돼요? 48 2i PL, L의 3승이 되죠. 요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식이 PS는 S의 3승분의 L 3승 PL이라는 조건이 나오죠. 이 식을 처음 나온 식에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P라는 하중은 L 3승, S 3승, L 3승 PL에다가 다시 PL을 더하면 되죠. 그럼 얘 PL로 묶어서 넘겨주면 어떤 식이 나와요? PL은 L 3승 플러스 S 3승에 여기에 긴 변 방향 하중 PL이 오면 분모에 S 3승이 오죠. P 이렇게 되죠. 그럼 역으로 PS도 구할 수 있겠죠. PS는 L 3승, S 3승, L 3승이 오죠. P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중 부담률이 어떤 게 더 크니까? 이거는 분모가 L 3승, 분자가 L 3승이 들어오고 이건 분자가 S 3승이 들어오죠. 얘가 훨씬 크죠.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길이의 비가 하중비는 8배가 차이가 나버리게 되죠. 짧은 변이 부담하는 하중이 훨씬 크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면 W는 WS 플러스 WL 등분파 하중이니까 등분파 하중의 경우는 처짐이 물론 이 경우는 똑같겠죠. 그럼 이때 처짐은 각각 384 2i분의 5 WS의 S의 4승이죠. 등분파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은 384 2i분의 5WL 4승인데 여기는 짧은 변의 처짐이니까 S의 4승이고 여기는 긴 변의 처짐이니까 하중은 WL이고 길이는 L 4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분모는 다 생략이 되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풀면 WS는 WL을 먼저 구하죠. WL은 L 4승, S 4승. 여기가 L이 오면 분자는 S가 온다고 그랬죠. W. 그 다음에 W, S는 L 4승, S 4승분의 여기가 S가 오면 분자는 L 4승이 오겠죠. W. 이렇게 식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각각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랑 등분파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랑 식이 조금씩 다른데 뭐 거의 유사한 폼이죠.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길이의 3승 텀으로 나오고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길이의 4승 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긴 변하고 짧은 변의 비가 거의 한 2배 이하여야 되지만 물론 이 방향 슬래브에서는 2배 이하죠. 거의 한 2배 정도 가깝다고 치면은 이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하중 부담이 짧은 변이 8배가 많아지고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하중 부담이 짧은 변이 긴 변에 비해서 16배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짧은 변이 부담한 하중이 월등하게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방향 슬래브에서도. 그렇다고 해도 얘를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이 방향 슬래브는 둘 다 구해서 각 방향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지지보가 받는 하중이죠. 지지보가 받는 하중은 이 방법에 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죠. 첫 번째 방법은 하중 부담이라고 해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하고 등분파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를 나눠서 하중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를 봤는데 두 번째 방법은 지지보가 받는 하중. 자, 이 지지보가 받는 하중은 어떻게 풀자는 얘기냐면, 자, 이런 슬래브가 있다라고 칩시다.
긴변 방향으로 L이고 짧은 변 방향으로 S. 이런 슬래브에 등분파 하중이 W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면에 등분파 하중이 W가 작용을 하고 있으면 요거를 지지보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뭘 지지보로 보냐? 긴 변 방향도 지지보, 짧은 변 방향도 지지보. 이 네 변이 전부 다 보란 얘기예요. 전부 다 보라.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 W라는 하중이 오는데 이 각 보가 하중을 얼만큼을 나눠 받겠느냐는 거죠. 45도로 자르죠. 이렇게. 45도로 잘라서 짧은 변을 보게 되면은 이런 하중이 올라오죠. 이런 하중을 부담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겠죠. 이 부분의 면적. 그 다음에 긴 변을 보게 되면은 같은 방법으로 이런 사다리꼴의 면적이 올라오죠. 각각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긴 변하고 짧은 변이 있는 슬래브에 등분파 하중이 작용하면은 각 네 변을 도로 보고 요만큼의 45도 각도만큼의 직선을 그어서 면적을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짧은 변이 요만큼을 가져가고 긴 변이 이만큼을 가져가자는 얘기죠. 그럼 요때 이 높이가 얼마가 되죠? 이 높이는 길이는 이게 2분의 S죠. 여기가 2분의 S니까 45도 2분의 S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등분파 하중이 W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높이가 2분의 WS가 되죠.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등분파 하중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금 삼각형 하중 형태고 이건 사다리꼴 형태라는 얘기예요.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분파 하중의 개념으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꾸냐? 등분파 하중의 개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때 하중을 우리가 W-라고 쓰고 스몰이니까 짧은 변이니까 스몰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긴 변도 마찬가지 등분파 하중 개념으로 바꾸자. 이런 등분파 하중 개념으로 바꾸고 그때 하중을 W-L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보면은 여기는 W라는 하중이 있는데 등분파 하중으로 바꾼 개념은 전부 다 W-가 달려있죠. 그러면은 요 다시가 있는 하중하고 그냥 다시가 없는 그냥 W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근데 이거 바꿀 때 하나의 기준이 있죠. 그냥 막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들어가냐면 중앙에서의 휨 모멘트 같게 이런 기준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휨 모멘트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휨 모멘트를 같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줘 보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휨 모멘트의 최대는 얼마가 나오죠? 등분파 하중이고 길이가 S니까 8분의 W-S의 길이 S의 자승. 8분의 W의 자승하고 똑같죠. 이게 모멘트 Nmax죠. 그럼 여기에서 최대 모멘트는 나왔으니까 여기서의 최대 모멘트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최대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죠. 자, 전체 하중은 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삼각형 면적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은 S 곱하기 2분의 WS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4분의 WS 자승이 나오죠. 그럼 반력이 그 두 개를 그 4분의 WS 자승을 나눠서 받으니까 반력이 8분의 WS 자승, 이쪽도 8분의 WS 자승이 나오죠. 중앙에서의 최대 휨 모멘트를 구하려면 중앙을 잘라야 되죠. 이렇게. 그 자른 거를 이쪽에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르면은 요 부재가 있고 여기 반력이 있죠. 8분의 WS 자승이라는 반력이 있죠. 그 다음에 전단력 나오고 모멘트 나오고 하중 있고 이 하중의 크기가 얼마예요? 2분의 WS죠. 그 다음에 길이도 구하면 2분의 S가 되죠. 여기서 모멘트 잡으면 되죠. 여기서 모멘트 잡으면은 중앙에서의 최대 휨 모멘트가 나오죠. 자, 중앙에서 최대 휨 모멘트는 얼마냐? 잡으면 얼마예요? 8분의
WS 자승. 이거는 이 점에서 마이너스 모멘트니까 일단 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Mmax 플러스가 됐고, 이 점은, 이 반력은 이 점을 플러스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8분의 WS 곱하기 거리가 2분의 S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하중. 이 하중의 크기를 구하면 얼마냐? 이 하중의 크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 요걸 한번 구해보죠. 저 하중의 크기는 일단 이 방향을, 이 점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모멘트죠. 크기는 2분의 S,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WS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요게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S 곱하기 2분의 WS를 한 개, 요 하중 총 면적이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팔 길이를 구해야죠. 팔 길이는 요 길이가 팔 길이죠. 모멘트의 팔 길이. 전체 삼각형 하중이니까 전체 길이의 3분의 1인 지점에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6분의 S가 되죠. 자, 이걸 계산을 하면 이쪽은 16분의 WS의 3승이 나오고 이쪽은 8분의 하고 6분의니까 48분의 WS의 3승이 나오죠.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게 48분의 3이죠? 48분의 2를 뺐으니까 약분돼서 24분의 WS의 3승이 나왔어요. 뭐가? N 맥시멈이. 이거랑 뭐랑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아까 구했던 8분의 W-S의 S의 자승. 이게 뭐죠? N 맥시멈 프라임이라고 했던 거. 요거랑 요거랑 두 개가 같은 거죠. 요 두 개가 지금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약분이 되죠? S의 자승 3승 하나 남고 8 지워지고 3. 어떤 식이 나와요? 위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어떤 식이 나오냐면 저걸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WS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죠? 이게 3분의 WS다 라는 식이 나오죠. 자, 이제는 W-하고 W의 관계가 유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여기서는 지금 다시가 안 들어가 있는 원래 슬랩에서 갖고 온 하중을 등분파 하중으로 바꿨더니 요 하중하고 요 하중 간의 관계가 얼마가 나오느냐 했더니 3분의 WS라는 하중이 나왔더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긴변에 대해서도 구하면 긴변에 대해서는 WS 2분의 3-M 자승 여기 식이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이게 2가 아니라 3이죠. 요 식이 맞습니다. 요 두 가지 식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자, 여기에 M이 뭐냐? 여기에 M은 우리가 긴 변하고 짧은 변의 길이의 비를 따질 때는 L분의 S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S분의 L이죠. 이 두 가지 식도 출제가 자주 되는 식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자, 정력학적인 개수 모멘트라는 식이 나오죠. 정력학적인 개수 모멘트 식에서는 133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정력학적인 개수 모멘트의 분배 이게 있죠. 정력학적인 개수 모멘트의 분배는 부개수 모멘트일 때 부개수 모멘트일 때가 얼마예요? 0.65 M 서브 제로죠. 0.65 그 다음에 정개수 모멘트일 때가 얼마예요? 0.35 M 제로. 요 내용만 알아두세요. 부개수 모멘트일 때 0.65 정개수 모멘트일 때 0.35 자, 그 다음에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 이방향 슬래브는 일방향 슬래브와 다르게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틀리죠. 일방향 슬래브에서는 지점에서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은 D만큼 떨어졌다고 했죠. 그럼 이방향 슬래브에서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은 어디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점에서 얼마큼 떨어져요? 지점에서 이방향 슬래브니까 2분의 D만큼 떨어지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은 확대기초에 대한 그림인데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기둥입니다. 이거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확대기초는. 확대기초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이렇게 된 구조물이죠. 기둥의 밑너비를 확대시켜서 이렇게 만든 구조물이에요. 여기를 우리가 지금 지점으로 보자는 얘기죠. 기둥의 전면부를 지점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도 2분의 D 떨어지고 이쪽으로도 2분의 D 떨어지고 각 방향으로 다 2분의 D씩 떨어지죠. 그 양이 2분의 D라는 얘기죠.
2분의 D. 그래서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은 여기다. 이 부분이 전단에 대한 위험 단면이다라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란에 보시면 그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변이 지지된 이 방향 슬래브는 거의 전단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방향 슬래브가 보나 벽체로 지지된 경우도 전단 보강이 거의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구조 상세. 구조 상세 부분에서는 위험 단면에서의 철근의 간격,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30cm 이하.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 40cm 이하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항을 보게 되면은 짧은 지간 방향의 하중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짧은 지간 방향의 주철근을 슬래브 바닥에 가장 가깝게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이게 이제 짧은 지간 방향이고 긴 지간 방향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철근이 짧은 지간 방향으로도 배치가 되고 긴 지간 방향으로도 배치가 되는데 짧은 지간 방향을 밑에 놓고 이게 짧은 지간 방향 철근이죠. 이걸 밑에 놓고 이걸 쭉 깔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긴 방향 철근을 긴변 방향 철근을 까는데 깔면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죠. 이런 모양으로. 이게 긴변 방향 철근이라는 거죠. 긴변 방향 철근이 짧은 방향 철근 위에 놓이죠. 왜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짧은 변 방향이 하중을 더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짧은 변 방향 철근을 모멘트 암을 더 긴 변 방향 철근보다 밑에 놔두면은 모멘트 암이 더 길어지니까 배치를 할 때도 긴 변 방향 철근보다 짧은 변 방향을 더 밑바닥에 가깝게 놓는 거죠. 자, 이 내용까지가 슬래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